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몇 가지 소식을 모아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권이 탈중국 운운했는데 이것은 총극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의존도가 줄었다.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 철수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일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서 임란칸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임란칸이 쿠데타로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떠한 경우에도 대아프가니스탄 공격 기지를 제공하지 않겠다. 즉 파키스탄을 원점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 이것을 파키스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CIA나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아프간을 상대로 특수전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임란칸이 쫓겨나지 않고 계속 이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면 미국은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을 군사 근거지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 의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87년 이 챔버스 엔사이클로피디아입니다. 1887년 영국 지도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웨스트 러시아,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스 러시아, 이쪽은 오데사하고 흑해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뺏었죠. 그리고 코커서스 지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핀란드가 있고, 볼린, 르보프 지역은 폴란드라고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틱 3국이 있습니다. 이 발틱 3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에 북유럽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들은 슬라브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웨스트 러시아 이까지는 슬라브인입니다. 이렇게 지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공국가입니다. 소비에트가 만든 인공국가죠. 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독일 민심은 극우 정당, 이제 서구 리버럴 세력이 이제 보기에는 극우입니다. 극우 정당에 이렇게 이제 민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극우 정당, 사실은 극우가 아니죠. 국가주의자일 뿐입니다. 독일의 이익을 챙기자, 그리고 미국과 EU의 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여기에서 나오자는 겁니다. 독일을 떼어내자. 그리고 독일의 국가적인 이익, 독일의 번영, 독일 국민들의 복리, 여기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러우전을 왜 하냐는 겁니다. 러시아가 독일을 침공할 의사도 없고, 그리고 독일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숄츠 정부는 전쟁이 광분해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독일을 아예 이번 기회에 EU에서 뜯어내겠다. 브렉시트처럼 독일을 뜯어내겠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독일이 뜯어져 나가면은 EU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나가게 되면은 EU는 그날로 해체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단 서방의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독일의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허락할까? 좀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독일 내에 이런 이제 현명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의 어떤 산업 역량은 급격하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독일 인더스트리를 바라보면서 독일의 중화, 기계공업, 그리고 메르세데스, 물론 독일 차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고장이 잘 나는지, 트랜스미션이 날아가서 10,000불, 15,000불 이런 이제 수리비 견적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독일의 어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산업 경쟁력, 그런데 여기에는 러시아산 저가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 독일과 러시아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된 것은 늘 이렇게 좀 가려져 있죠. 독일은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를 기초로 튼튼한 이제 경쟁력을 쌓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거죠.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대비 한 4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LNG를 가져와서 돌리니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독일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고용이 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남부 국경에서 많은 이제 저가 노동력이 들어오고, 이들이 대거 농장에 가서 취업을 하고 또 임금을 받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고용이 늡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정규직은 줄고 있고 이 파트타임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히 이 퍼블릭 대비 느는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코비드 때는 미국이 이제 돈을 찍어서 국민들의 삶을 이제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끝나고 2023년이 되었습니다.
퍼블릭 뎁 느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2024년 들어서도 이 각도는 이제 이렇게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에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퍼블릭 뎁이 느는 게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트릴리언 달러를 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자로 이제 1 트릴리언 달러, 아마 이거보다 더 될 겁니다. 이 정도 이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의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제 석유로 펑펑 찍어가지고 이제 석유를 수출해서 국가 부채를 퍼블릭 뎁을 갖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 웃기지 마라 트럼프,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석유를 캐낸다고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국가 부채를 이렇게 낮출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은 갑자기 뜬금없이 탈중국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가는 이제 수출 물량이 점점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탈중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 재팬, 탈중국, 탈미, 뭐 이런 것은 다 나쁜 겁니다. 이런 것은 원래 모르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은 숨기고, 만약 의도적으로 중국 향 수출을 줄이기로 작정을 했다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출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갑자기 노골적으로 나와서 탈중국을 하겠다.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뭐 탈중국, 이 흐름에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거해서 탈중국을 외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은 줄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산업이 이렇게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만큼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고도화되어 가면서 그동안 이제 한국에 의존했던 뭐 각종 소재라든가 부품, 이런 것을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그것을 이제 미국과 서유럽에 수출을 했었죠. 그러나 중국 역시 고도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으로부터 이제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사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 똑같은 전철을 중국이 밟게 됩니다. 그런데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탈중국 이런 수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외교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물론 윤 정권이 이런 이야기를 한 데는 온전히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 기조를 맞춘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탈중국 하겠다.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겠다. 이 코비드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미국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중국이 마비가 되니까 제대로 이제 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미국 역시 마비가 되었습니다. 2022년 당시 미국도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략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떼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이것이 이제 가시화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표를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액이 줄었다, 뭐 혹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의존하는 것, 이런 것을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P에 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멕시코가 중국을 앞질렀다. 그동안 이제 미국은 리쇼링을 하죠. 그래서 외국에 나갔던 공장을 미국으로 뜯어옮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에서 공장이 미국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저렴한 에너지를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도 미국 내 공장이 있으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렸죠. 뭐 자동차 공장도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 내 이제 리쇼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멕시코가 마치 중국을 앞지른 것처럼, 그리고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 언론은 표현합니다. 이제 이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였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실은 다릅니다. 이 중국 기업이 공장을 베트남과 멕시코로 옮긴 겁니다. 과거에 중국에서 생산하다가 이제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미국의 무역 규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중국 역시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가 노동력을 찾아서 공장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 이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언론 이 기사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왜 멕시코에서 바글바글거리냐. 멕시코에서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장도 짓고 난리죠. 역시 미국의 리쇼링에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제 뭐 가방 만들고 이런 업체들. 자,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비싼 임금을 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리쇼링도 여러 어떤 면에서는 이제 편법이 많습니다. 중남미라든가 멕시코로 옮기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무역 의존도를 줄였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진실은 다음 차트에 잘 나옵니다. 중국의 대멕시코 수출액입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완만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상승합니다. 트럼프 때 탈중국을 선언하고 트럼프 역시 리쇼링을 추진하는 거죠. 중국 기업 역시 국내에서 상승하는 임금을 피해서 멕시코라든가 베트남 이런 곳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이 수출액이 급격히 이제 상승합니다. 중국은 부품과 소재를 멕시코로 보냅니다. 그리고 멕시코 내 공장에서 최종 조립하고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금액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 같이 늘고 있습니다. 비례해서 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합니다.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터졌을 때 베트남 노동자들이 중국 공장에 불지르고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은 이 중국의 하청업체 혹은 중국이 직접 투자한 업체들입니다. 이 중국이 원료와 뭐 원재료와 이런 것을 대고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90년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동남아 시대다, 중국 시대다. 그리고 동남아 수출, 중국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는 여전히 무역 적자죠. 일본에서는 소재와 부품을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90년대에도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은 제대로 된 기업은 대부분이 일본계, 종합상사, 합작 투자한 회사, 혹은 일본이 직접 투자한 회사, 이런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기업들 보면은 일본의 종합상사에 지분이 들어가 있고, 일본에서 원재료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가공 조립하고 또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은 한국으로 또 수입을 하는 겁니다. 석유, 화학, 철강, 이런 것을 수입을 해서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90년대 이제 우리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중간재를 수출하면 동남아로 많이 수출했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일본계 이제 투자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 역시 동남아나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공장을 돌리면서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또 중국 동남아로 보냈죠. 이와 똑같은 작업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총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미국의 대아시아 의존도, 무역 의존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중국 기업이라든가 일본계 기업도, 한국 기업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한다. 이건 역시 보면은 이제 중간재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아에서 갑니다. 부품도 아시아에서 갑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 세계 공장 아시아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플라이 체인은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거죠. 다만 중국이라는 어떤 국경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입니다. 미국 역시 여전히 이 제조 공동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변화한다, 의존하는 것을 다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 아시아 존을 봤을 때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네트워크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이제 플럭추에이팅 하는 거죠. 서로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또 이렇게 물고 물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탈중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탈일본도 할 수 없고 노 재팬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노 차이나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윤 정권은 무슨 생각으로 탈중국, 노 재팬 이런 이야기는 아예 떠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주변 이웃 국가들과 교역을 활발히 하면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현명한 지도자의 올바른 처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0일 내에 미군이 이제 완전히 철수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철수한다.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이 이것을 뒤로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믿지 마십시오. 자, 과거에도 일주일 전입니다. 이 이야기 나왔지만은 빅토리아 눌랜드라든가 또 로이드 오스틴 이런 사람들은 또 부인을 합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이제 뺄 생각이 없습니다. 뺄 생각이 없다. 뺄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악역을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책임을 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미국 정치를 보면은 뭐 펜타곤이든 뭐 국방부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미국 정치가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자, 미국의 관료주의의 병폐, 이런 것들은 미국에 좀 오래 산 사람이면,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본 사람들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은 겁니다. 솔직히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군을 빼야 된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악역을 하면서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죠. 만약 바이든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면은 이제 트럼프 이쪽의 진영에서는 바이든에게 온갖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군을 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자, 이런 정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안타깝지만은 더 두들겨 맞고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판단을 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군을 빼는 것이 맞다, 그러면 빼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자, 이 미국 정치, 이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환상 가지지 마십시오. 한국보다도 더 추악하고 그리고 더 부패하고 무능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미군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서 미군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믿기 힘들지만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와 있고 어떤 일이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장교라든가 이런 위계급들은 알겠죠. 그러나 일반 사병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러시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의회와 정부에서 러시아에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군사적인 교류를 하자. 어떤 목적에서 이라크가 이런 도움을 요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에는 제대로 된 대공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공 시스템을 미군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이 야, 우리들이 보호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이라크 군이 운영하는 대공 시스템 아주 낙후된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첨단 드론이 이라크 내 바그다드시에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러시아에 대공 시스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도 이라크가 러시아제 대공 시스템을 수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자,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함부로 폭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포츠 독트린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월포츠 독트린은 네오콘 세력이 90년대에 만든 겁니다. 심플합니다.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자가 부상하는 것, 만약에 그 가능성이 보이면은 그놈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지금 현재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돕게 된다면은 중국의 부상이 더욱더 이제 빨라집니다. 과거에는 중국을 이용해서 이 소련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약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략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과연 미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을 저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캡처 사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우크라이나 군인은 다우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소집이 되어서 지금 최전선에 와 있습니다. 최전선에 와 있으면서 제가 영상은 틀어드릴 수 없는데 이 영상에서 보면은 옆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이 이 다우 증후군 이 병사를 그냥 가지고 놉니다. 조롱하고 욕설하고 엉덩이 걷어차고, 정말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나토는 러시아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나토, 서유럽 어느 국가도 러시아와 싸울 생각조차 없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이들이 이렇게 이제 발작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게 되면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북을 치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으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밀리면은 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거야. 아이언맨도 오고 그리고 독일의 나치 형
형님들도 레오파드를 몰고 와서 러시아군을 몰아낼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루지아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루지아가 뭐 러시아하고 전쟁하기 전에 뭐 미국은 이제 그루지아의 대러시아 어떤 증오심을 불어넣는데 이제 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루지아 병사들이 이제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많은 용돈도 주고 무장도 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전선에서 누볐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싸우고 그리고 이라크 내에서도 싸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러시아와 그루지아 사이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루지아 병사들은 죽어가면서 일주일만 기다리면 온다던 미 해병대는 언제 오냐 이렇게 이제 울부짖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초기에 일주일만 기다리면 미군이 온다. 이 미군이 오면은 푸틴은 끝이다. 자,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지금 미군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자지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쪽이 라파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라파 경계선이죠. 이 회랑이 필라델피아 회랑입니다. 이집트와 가자 사이의 회랑이죠. 그런데 이집트는 그동안 이스라엘군이 여기를 공격하면은 이것을 점령하고 난민들을 이제 이집트 쪽으로 몰아내면은 이것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파 지역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난민촌입니다. 뭐 텐트 어설프게 지은 난민촌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포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펑펑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이제 국경선이죠. 만약 라파 해랑이 이스라엘군의 손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위쪽에서 이제 치약을 짜면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집트 국경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이집트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을 돕는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가자지구 문제는 온전히 순위 아랍 문제입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리고 터키까지. 터키는 아랍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순위 국가죠. 이들의 문제입니다. 이란은 아웃사이더에 있습니다. 자, 이들 과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 어떤 면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라파 회랑을 점령하고 필라델피아 회랑입니다. 그리고 치약을 짜서 난민들을 밀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집트군이 이스라엘 측을 공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우디가 여기에 조인하게 된다. 그리고 터키가 이들을 돕는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집트는 대공 시스템을 갖다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집트의 LCC 대통령 믿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물론 LCC가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이집트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고 IMF라든가 이런 서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어떤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 미국이는 이제 서유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물동량이 크게 줄었죠.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는 겉으로는 경고를 합니다. 만약 필라델피아 회랑을 접수한다면은 1978년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맺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 이 조약을 무효화하겠다 이런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지금 이제 선거가 있는데 네타냐후와 그리고 그의 강력한 경쟁자 간츠. 그런데 간츠의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 네타냐후 미국과 이스라엘 어떤 이제 지금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네타냐후를 이번 기회에 축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 간츠는 강력한 경쟁자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포스트 지지율 조사로는 간츠가 조금 앞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링컨이 이스라엘에 가서 간츠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야당입니다. 자, 이들은 네타냐후와 함께 지금 소위 말하는 치약짜기를 이 가자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타냐후를 끌어내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네갈에서 쿠데타 조짐이 있습니다. 세네갈은 대표적인 이제 친프랑스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네갈이 프랑스의 영향력을 몰아내자 그리고 CFA 프랑을 포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야당 후보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세네갈의 쿠데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세네갈이 프랑스의 영향권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 서아프리카 역시 이렇게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